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죠? 네, 최근 금융위원회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상품 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이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로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좀 듣기에는 상당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은행법이나 뭐 자본시장법 그리고 보험업법과 같이 일정한 이런 산업규제법을 통해서 도입이 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법 체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다 보니까 네. 자문 부분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자문을 업으로 하는 산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연역적으로도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금융 소비자가 이에 따라서 금융 상품을 취득한다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으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통하여 입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름이 이제 앞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혹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는 영국의 IFA 제도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금융 소비자들이 어떠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상담은 네. 주로 금융 상품 판매원들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금융 상품 판매원들로서는 판매원 개개인이 아무리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다고 하여도 구조적으로는 판매사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실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리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판매 수수료가 또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사들은 수수료가 높다든지 하여 금융회사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많이 팔기를 또 임직원들에게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실적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금융상품 판매사의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에게 중립적인 조언을 해주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영국 또한 이러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였는데요. 1980년대에 영국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네.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국 금융당국은 수수료 수치 목적의 불안전 판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해서 88년도에 네.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 규정을 시행하면서 독립 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 분업을 금융의 영역에서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금융상품 취득을 위해서 이제 자문 비용까지 지급을 하고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영국이 IFA 제도 도입 시에도 처음에 동일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의 IFA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네. 또한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업무 범위가 넓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기존에 자본시장법상 이제 투자자문업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투자자문업은 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자문만을 하는 반면에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업권과 상품을 가리지 않고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네.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 대출, 펀드, 보험 등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예금의 경우에도 자사의 예금만 상담할 수 있고, 네. 펀드나 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영국은 아무래도 금융 문화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네. 단순히 취급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많다고 하여 금융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고 상담료를 지급하면서 상품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도 IFA 금융상품 탐색 및
리서치 기회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의 도입을 위하여 반드시 전통적인 창구 상담 및 자문만을 사업 모델로 하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제도를 이용하여 고객이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고 네. 이러한 핀테크와 오히려 더 가까운 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자문이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이제 우리한테 뭐 말로 설명을 해주는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 자문 서비스가 핀테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네, 얼마 전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금융 플랫폼의 경우 업무 상당수가 자문이나 중개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으로 네. 시장이 술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하여 금융 플랫폼의 업무를 금융 자문이나 중개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네. 혁신을 저해하는 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네. 금융 업무를 하니까 반드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요. 네.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가 그 적절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네.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금융업을 상정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플랫폼에서 이를 준수하기에는 좀 과도한 규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이 만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그 자신이 만든 것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또 판매 부분만 놓고 보면 또 업무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만을 전문적인 업무로 하다 보니까 자문이 중립적으로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와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접촉점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네. 그 외에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네. 이는 플랫폼의 역할과 일치해서 플랫폼의 혁신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네. 규제를 받지 않던 영역은 이제는 일정한 수준의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는 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의 금융업은 아니지만 네. 금융과 관련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자격에 기반한 것인지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령 주식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제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이런 채널에서 1대1 상담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문업 자격이 필요하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중개해주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 업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플랫폼이 운영되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금융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일종의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법률상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라면 신뢰를 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금융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통제가 되는 업체로서 비교적 좀 신뢰가 가능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와 거래를 하신다면 네.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는 금융 관련한 뭐 유튜브나 플랫폼 등을 이제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센스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